자, 요번에 볼 것은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리클라스가 이제 기출문제 상당히 빈도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요 가하고 나사료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이제 사망한 전사자의 추도 연설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양사 개론에도 실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설 내용에서 이 아테네 정치 체제가 다른 그 나라의 정치 체제와 어떤 것이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테네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이 우수한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발라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요 페리클라스의 인제 그 민주정치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살라미스의 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리클라스 그 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참여했던 그 테테스 빈민층들에게 나름대로 인제 피를 흘린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권리를 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나 발언권 증대 등등 이런 등등해 갖고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가 발전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이 요거와 관련된 거죠. 하층민의 수령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 관련돼서 이제 서양사 강의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서양사 강의는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임용에서는 큰 도움은 될 것 같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천천히 보면 배경 지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읽다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냥 스쳐가 지나갔던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테네 해군력의 성장은 그동안 자비도 중무장할 수 없어 폴리스 방해에 소외됐던 하층 시민들, 이 테테스의 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이렇다 할 무장이 필요하지 않은 노자비, 노군의 수병으로 함대에 고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의 함대 기동력으로서 유지되는 한 수병대의 예국식 및 함선의 갑판 위에 배치되는 소수의 중장 보병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하층 시민들의 정치화가 되어 국내에서는 그들의 정치 영향이 크게 신장되었고, 귀족정의 잔재를 일수한 개혁, 즉 민의 기능과 권한 강화, 또 수조 우세한 하층 시민의 설득 혹은 선동하여 정치 성공을 도모하는 데마고고이. 이 데마고고이는 나중에 이제 페리클라스가 등장한 후에 그 선동 정치가들이 등장해요. 그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민 정치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제 알려진 그런 지도자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하층민들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층민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테네 해군력 성장, 그리고 그에서 이제 3단 노선이라고 하죠. 거기에 일어났던 이제 노군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전쟁을 크게 승리했던 그 요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가 패권을 장악했죠.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패권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제 델로스 동맹을 통한 델로스 기금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돈이 아테네에 집중되죠. 아테네에. 그리고 아테네가 또 인제 요걸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그다음에 노예가 아테네가 집중되면서 이제 그게 가능했다. 그렇죠. 민주정치가 가능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인제 페리크스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 알피알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요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 개혁이 있었는데, 이 알 에 그 알피알테스가 아니라 에피알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피알테스의 정치 민주주의 개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 페리클라스예요. 페리클라스.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에피알테스가 또 이제 뭐냐면 대립했던 인물이 키몬인데, 이 키몬이 친 뭐냐면 스파르타 정책을 인제 폈던 사람이고, 네, 엘피알테스하고 페리클라스는 반스파르타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 때 그 스파르타와 싸웠던 그 배경이 됐던 것이 페리클라스의 정치 성향하고 또 연결돼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키몬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엘피알테스의 어떤 정치적 숙적. 그래서 이제 이 엘피알테스가 이제 키몬을 쫓아내죠. 이 키몬이 스파르타에 이제 뭐냐면 노예 반란이 일어나니까
스파르타에 요청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러 병력을 파견했다가 스파르타가 "너네들 왜 우리나라 노예 반란에 참여했냐. 참여하려고 이 병력을 이끌고 왔냐. 우리는 요청도 안 했는데." 그 키몬을 이제 쫓아내 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입장할 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기껏 도와주러 갔더니 뭐 스파르타가 "우리 뭐 군사 원조 요청도 안 했는데 너희들 왜 도 군대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도와주려고 하냐."면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키몬이 상당히 정치적 권한이 이상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몬이 인제 쫓아내고 이 에피아데스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는데, 문제는 인제 이 사람이 좀 하다가 암살당하죠. 그래서 그 정치적 제자였던 페리클라스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거야.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지문으로 나왔어요, 키몬 관련된 내용이. 자, 하여튼 요 페리카스의 이제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성년 남자 시민들이 정치의 의결에는 민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이제 입법권 독점을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500인 권한을 축소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개선서 요 정도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500인에서 인제 뭐냐면 발의를 했던 것을 발의권 없애고, 요쪽에 이제 민회에서 발의도 하고 포결도 하고 요렇게 하지 않았나. 그 민회는 단순히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행정부적 기능으로만 머물지 않았나.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민회가 발의하고 의결을 집행하면, 여기 보면 500인 편에서 인제 그 이렇게 내려보내면 여기에서 뭐 집행하는 식으로 인제 이렇게 업무 조직해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회가 단순히 인제 뭐냐면 그 포교를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발의권도 인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세한 내용이 이제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게 이제 뭐와 연결돼 있냐면, 여기 뭐 추천제라든지 이제 수장제 같은 것들이 시시하잖아요. 특히 추천제, 뭐 임기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년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보장해 주긴 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관리 임기제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이제 높을 수 있는 이제 그 당시 영구직이었던 장군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군은 막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고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또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패배하면 장군이 또 사형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 페리클라스도 이 당시 장군이라는 이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법의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항소법원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을 단심화, 일반 법원청에 존재하고요. 그다음 배심원 운영됐던 시민법전을 이제를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행정과 입법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권이 단순히 재판뿐만 아니라 입법권이나 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후보자의 자격 심사, 임기 중 행정 감사, 그다음에 재무관계 등등 여러 권한을 또 줬고요. 그 탄핵 권리니 뭐 법 집행 권한까지 다 줬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이 민주주의는 시민법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사법의 민주화라고 인제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그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가끔씩 서양사 총론은 인제 읽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서양사 개론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서양사 총론에서 많이 보충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서양사 총론이 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예. 개론은 좀 약간 문학적 표현도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런데, 총론은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어. 예, 그래서 좀 마음에 들긴 하고, 요번에도 요 총론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언급됐었죠, 이번에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제 사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시민법정이 어떻게 강화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그 당시 이제 여기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시민총회죠. 예. 자, 이 배심 법정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법정 관련된 내용이요. 자, 감사의 기능도 가지고 행정이나 입법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가할 수 있다. 법정이 어떤 행정 관리 후보자의 자격 심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임기,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둘째로는 임기 만료 시 임기 중에 행정에 대한 감사. 이게 약간 오타네요. 행적이라고 했는데 행정으로 멈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임기 중에 재무 관계나 재무죠. 이게 재문이 아니라 오타 많아요. 자, 재무 관계나 공금 취급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입법 분야에 대해서도 법정은 500 이나 나 시민 총회, 이게 시민총회가 이게 뭐냐면 시민 민회인 것 같아요, 이 민회. 예, 문맥상. 하여튼 500 이내나 민의 결의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따지고 탄핵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시민이 어 불복해서, 예, 불복이죠 이게. 자, 불복 제소하는 경우 법 집행이 정지되고 법정은 법의 무효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심범적 시민 법전이 단순히 인제 재판권뿐만 아니라 행정권, 사법권까지 인제 행정권하고 입법권까지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는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시민 법전의 권한이 되게 인제 뭐냐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테스대에게 이제 정치 참여를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관리 추천제나 수당제, 임기제를 실시했다. 특히 이제 이 수당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빈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하루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입장이 어렵잖아요, 이게 정치 참여가. 그래서 시민법정이나 민회나 뭐 하여튼 공무원 등등에 이렇게 이제 참여할 경우에 수당을 줬다는 거죠, 수당을.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당을 이제 주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아테네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 정책을 해 가지고 모든 권력, 지중해 지역의 모든 많은 권력들과 이제 많은 부와 인제 노예들이 아테네에 집중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수당제를 이제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테네 시민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당 규모를 축소를 해 갖고 이들 안에서 인제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수당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권법을 이제 만들게 돼요, 시민권법을. 이 시민권법은 뭐냐면 양부모가 아테네일 경우에만 자식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테네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면 여기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어그 이제 외국인이 되는 거야. 예. 아버지도 뭐냐면 시민권을 갖고 있고 어머니도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근데 여자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요때 시민권이라는 건 투표권이 없어도 이제 시민권 자체는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자식들도 외국인이 아니라 인제 시민으로서 아테네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공무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당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좀 수당제에 많이 들어가는 재정 비용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인제 양부가 아테네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테네 기준이 뭐냐, 인해 기준이. 그 당시 이제 앞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스텐 때 데모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들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야. 예. 그때 뭐 남자 시민도 있고 여자 시민은 투표권으로서 인제 여기 남자 시민 안에 홀족 관계 있으면 인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뭘로 분류하냐면 외국인으로 분류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아테네에 인제 살고 있고 아테네에 경제 활동하고 뭐 친구도 있어도 그전에 이제 클래스텐 때 등록되지 않으면 다 외국인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 페리클라스의 개혁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 놓긴 했는데 페리클라스가 이거 되게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 왜 반대했냐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테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자기는 인제 뭐냐면 뭐 아테네 시민일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이 이제 뭐냐면 시민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뭐가 되는 거야? 외국인을 이렇게 이제 취급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민회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에 통과됐죠. 이 아테네 시민권 제한법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좀 외워 두세요. 그러니까 시민 자격을 폐쇄적으로 규정해서 시민당 규모를 축소해서 그 당시 수당제에서 나가는 돈의 지출을 좀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뭐 스파르타나 다시 도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권의 규정을 되게 엄격히 둬서 시민단을
아테네 시민단 군부를 축소를 했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제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뭐 테베나 이런 나라들이 쇠퇴 원인이 돼. 왜냐하면 지금도 인제 뭐 인구 준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잖아요. 노동력 상실도 있고 국력도 인제 약화되고 똑같은 거야. 아테네 시민권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스파르타 같은 더 제한을 두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안에서 뭐 정치 참여하고 세금 걷고 뭐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의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야. 너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점점 이제 수도 전쟁 때문에 이 시민단 수도 막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 국가가 팽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반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개방을 해 놨죠. 좀 느슨하게 개방을 해 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새로운 피를 계속 끊임없이 받으면서 제국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아테네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제 무슨 신전이 만들어졌냐면 파르타나 신전이 만들어졌죠. 피디아스를 인제 시켜 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피디아스는 이제 페리클라스의 인제 절친이고 그 당시 유명한 조각가자, 건축가고 근삼이에요. 그래서 이 파르타나 신전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파르타나 신전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델로스 동맹의 기금, 델로스 기금과 해상 무역이었죠. 예.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가 축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거 예전에 기억 기출문에 나왔고 그리고 파르타나 관련돼서 도리아 건축 양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계를 볼게요. 한계를 보면 외국인, 여성, 노예,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죠. 예. 그래서 소수의 시민단을 중심한 정치 체제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외국인 하면 뭐 동남아시아, 뭐 서양인들 이런 세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 외국인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뭐 선조가 오대에서 뭐 그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때 계속 살고 있어도 여기에 데모스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뭐야 외국인 취급받는 거야.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테네인인데 참정권에는 외 사 그 조건이 안 조건이 안 맞아 갖고 외국에 등록된 사람이 많았다. 이거는 인제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다른 민족에 개방해 대제국을 건설 원동력이 형성된 데 비해서 아테네를 비롯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의 수를 단을 축소시켜서 한정시켜서 유지했기 때문에 도시국가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나중에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많은 병력 손실로 해서 시민단 규모가 축소되면서 아테네나 비롯한 이 스파르타 국가들이 뭐냐면 쇠퇴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한 개 중에 여성이 나왔어, 여성. 네. 그래 갖고 인제 페리클라스 정치에 이제 한 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제 한정돼서 조건돼서 나왔죠. 왜냐하면 이 예문이 나왔죠. 요렇게 예문이 나와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조건 딱 주어지면 이 조건에 맞춰 써야 돼요. 여기 보면 인제 이게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쓴 이제 시국인데 자 여인들이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상을 대해서 내춘 걸 무시하지 마세요. 나 역시 남자들로 세금을 냈답니다." 이게 뭐야? "나 역시 남자들로 세금을 냈다니." 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대로 제가 뺏겨 가지고 이게 했는데 "그 사이에 당신들 수염만 허연 바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페르시인에게 사용되기 위한 기금을 축내고 우리 일상과 삶을 위협했죠. 그래서 무슨 기여를 했다는 것이냐? 어 멍청한 사람 같으니 여자들도 전쟁에 두 번 싸요. 우리가 병사를 낳았고 그 아이가 전쟁에 보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저는 이해가 안 되겠는데 남자를 낳다는 게 여자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아이들이 전쟁에 보냈는데 뭐 여자가 싸우고 해서 그 아이가 싸운 거죠, 남자가.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자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이호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약간 이제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내더라고요. 또 출제 교수님 중에 좀 역교동 관련된 교수님이지 이제 거의 보면 그 여자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서양사도 같이 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더라고. 예. 그래서 좀 봐 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스파르타는 예전에 한번 스파르타 교육제도인가 뭐 그거 한번 나오고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뭐 98 년도에 스파르타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 나오고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교과서나 이런 데는 되게 중요시 다루니까 언젠가 나오겠죠. 자, 일단은 스파르타 위치를 보면요. 펠로폰네스 반도 남단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라코니아 지역하고 메세니아 지역이 있고, 이 라코니아가 이제 원래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이렇게 이주해 올 때 이게 초창기 때 정복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메세니아를 이제 어 정복했죠. 요게 이제 헤로트라고 하는 이제 노예 계급들이 살았던 곳이죠. 예.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도리아인들이 세운 국가로서 이 정복민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이 정복민으로서 이제 그런 피정복자들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 이 스파르타는 도리아 정복자들로 4 개의 촌락의 결합체다. 예, 9 세기 때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라코니아 병원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메세니아를 이제 점령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2 번에 걸쳐서 메세니아 전쟁이 이뤄졌고요. 자, 그래서 정복 전쟁 배경을 보면요. 원래 라코니아 지역에서 이제 도시 국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도 마찬가지로 가인 인구 문제가 등장해. 근데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이제 시민 도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구를 방출시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해상 무역 같은 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옆 나라를 치는 식으로 했어. 그래서 이 방출 그 잉여 인구들을 이제 그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메세니아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해 버려. 그래서 그 간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민 활동, 그러니까 식민 도시를 만드는 보다는 무력을 통해서 옆에 나라를 쳐서 확대해서 그걸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2 번에 거쳐서 메세니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지우세요. 이거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보면 크게 이제 1차 메세니아 전쟁하고 2차 메세니아 전쟁이 있는데, 결국 1차 메세니아 전쟁은 20년 동안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병합했고, 여기 주민들을 인제 뭐냐면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노예를 이제 보통 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이노타이라고 하죠. 헤로토라고 또 하구나. 그래서 이 헤어트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그리스 아테네 노예라든지 뭐 로마의 노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인제 일종의 노예가 돼 버린 거야. 그래 갖고 얘네들은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일종의 마을 전체가 집단 노예라서 거기에 생산된 부분의 잉여 생산물을 자기가 지정된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이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1차 메세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노예 계급들을 만들었고요. 그 후에 인제 2차 메시지 전쟁이 또 일어나요. 뭐 중요한 전쟁은 아닌데, 이때 인제 왜 일어났냐. 그 당시 스파르타 자체의 이제 사체 억제에 저항한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스의 반스파르타 세월 후원안에 독립전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1차 메시지 전쟁하고 2차 메시지 전쟁 때 스파르타 이제 시민들이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이 당연히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이제 귀족들은 그걸 승인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니쿠스라는 사람이 인제 새로운 스파르타 체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2차 메시니아 전쟁 이후에서 만들어진 정치 체제를 니쿠스 체제라고 하는데, 이 니쿠스라는 사람은 그 뭐라고 할까요? 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도 보기도 하고 전설적 인물이라도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스파르타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되기 때문에, 스파르타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실존 여부를 떠나서 이름 정도는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니쿠스. 예. 자, 그러면 인제 니코노스 인제 뭐냐면 체제가 어떤 체제냐. 키워드가 2 개죠. 모든 시민이 다 동등자야. 그래서 보통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시민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파르타는 그런 게 없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시민이면 똑같이 토지를 이제 받고요. 메세니아 토지 있죠? 거기에 토지를 분배받고 거기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똑같이 이제 군사 무장, 그러니까 이제 중장 보병으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중장 보병 민주주의라고 해요. 중장 보병 민주주의. 스파르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 평등에 기반이 됐던 것은 메세니아 땅에서 뺏은 그 땅을 바탕으로 똑같이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테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인 인구를 바꿔 배출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이뤄진 반면에 페르시아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가인 인구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뺏은 땅을 똑같이 나눠 줌으로써 서로 간 평등한 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동등자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어릴 때부터 인제 훈련 제도 이게 뒤에 이제 교육 제도 있죠. 이걸 통해서 스파르타 군인으로서 인제 양성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하다가 왜 훈련 제도가 필요하냐? 군인을 인제 양성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 체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동등자들끼리 인제 땅을 나눠 갖고 이들이 이걸 바탕으로 중장보병을 이제 해서 어릴 때부터 차별을 해 가지고 인제 정치 훈련을 군사적 훈련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군인으로서 인제 양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헤이로탈 때문이죠. 자 여기 이제 인구 비중을 좀 봐야 되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50%가 넘죠. 예 거의 50% 넘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하는 데 반해서 여기 보면 이제 시민들 그러니까 스파르티아테스라는 시민들은 전체 인구의 많아 봤자 뭐 2-3%? 예. 하여튼 정확한 비중은 그냥 요 정도고 나머지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60-70%는 헤이르타이야.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적대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적은 병력을 적은 수를 가지고 이들을 통제하려면 얘는 뭐야? 군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력을 이제 찍어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스파르타 체제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헬타의 반환과 위험 속에서 정복을 위한 사회 체제와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국주의라는 특유한 이 생활 스타일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었던 이제 스파르타 체제를 만든 게 니코르쿠스고 앞에서 메시아 전쟁 때 뺏었던 땅을 똑같이 나눠 주면서 동등자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헤르트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인 남자들 시민들을 다 군인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들은 주로 중장부병을 인제 했어요. 밀집 대형 전술. 그래서 인제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중무장한 보병의 밀집 대형이 주요 형태였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인제 그걸 할 수 있는 경제 토대가 메세니아에서 뺏은 토지를 분배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장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 경제 기반으로 그다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제 공동 식사 제도가 있어요. 공동 식사에 필요한 이런 식재료 같은 건 이제 비용을 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스파르타 시민단 전체가 비생산적 특권 집단이라는 거죠. 할당지로부터 이제 헤르타의 농가에 배당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장도 하고 자기 먹을 것도 챙기고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적 군사적 교육을 또 체계에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니콜스 전에 나온 이 플라타고스의 인제 영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데. 이 니콜스라는 이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민생활 규칙, 경제 소비 억제, 토지 재분배, 육군 창설, 정치제도 재편성인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억제했어. 이게 좀 특징인데 왜냐면 소비를 많이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겠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당연히 뭐냐면 또 아테네처럼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되고 결국에는 사회가 분열되고 이 스파르타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예 평등자 동등자 체제 유지했던 그 평등각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겸악하고 검소하고 검약한 생활을 하고 소비를 억제했다. 먹는 것도 인제 보면 맛대가리 없는 그 빵을 인제 뭐는 그냥 찍어 먹고 빵에다가 벌건 죽을 찍어 먹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근데 이런 체제가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무너지게 되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다음 스파르타는 아테네 해군이 강했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어, 육군. 물론 이것도 인제 항상 이제 도식화돼서 얘기하죠. 아테네는 해군이고 스파르타는 육군이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테네도 초창기 때는 육군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전쟁 중에 인제 함대를 만들어서 이제 해군 중심으로 바뀌었고 스파르타도 원래는 육군 중심이었다가 펠로폰네스 말기 때 보면 해군을 증설해요, 얘네들도. 예. 근데 이제 교과서적인 도식적인 얘기에서 인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귀족 가도제 형태였다.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교육제도. 스파르타 교육제도죠. 유명하죠. 요걸 이제 아고게라고 해요, 아고게.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고스 영웅전에 나와 있는 이 아고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아고게는 모든 시민이 이수해야 할 공교육제도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7 세에서 20 세까지 총 14 년이며 주요 과목은 읽기, 쓰기, 음악, 무역, 무용이나 군사 훈련이다. 또 페이도모스라는 그 교사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훈육 과정을 책임진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경비한 훌륭한 전사 양성이다라는 거죠. 자, 훈련 과정은 이제 주로 남자죠. 남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7 살부터 인제 했다고 해요. 태어나면 얘들 중에 삔뽀잉이 같은 이제 신체 장애인들은 죽이죠.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 그 큰 구멍 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페르시아 사신들이 와 가지고 그 당시 스파르타 왕에게 레오니다스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레오니다스가 딱 거절하면서 "스파르타!" 하면서 발을 이렇게 치면서 이 구멍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여기가 인제 뭐냐면 그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어린애들 중에 태어나자마자 인제 장애를 가진 이런 힘이 약하거나 그런 애들을 이제 갖다 버리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7살 때부터 신체 단련과 군사 훈련하고 30세 이전까지는 병영 생활 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 식사 제도가 있어요. 공동 식사 제도. 그래서 앞에서 인제 메세니아 지역에서 할당된 그것을 바탕으로 인제 거기에 올려보낸 인제 식재를 바탕으로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제도 그 공동 식사에 참여해야지만 스파르타 시민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격을 얻게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여성 교육. 근데 여성 교육은 건장한 목체만이 훌륭한 전사를 낳기 위해서 인제 낳기 위해서는 체육과 가정 운영 기술이 발달이 필요하다고 해서 갖고 체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가정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도 인제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발달은 좀 지연했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교육시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때 말도 안 되는 그 교육이지만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전체를 볼 때는 그래도 여성들에게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테네 같은 경우에 교육을 안 시켰어요. 예, 근데 여성도 교육을 시켰다. 아. 그래서 이제 그들의 훈련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보다는 가정주부가 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훈련은 체육과 가정 운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발달보다는 초점이 되겠네. 그래서 뭐 서양 교육사인가? 서양 교육사에서는 요게 그 스파르타 여성 교육을 했다는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교육학에서.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니콜스 개혁을 통해 궁극주의화가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시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죠. 적은 수를 가지고 자기의 적대적인 계층의 하이오타를 인제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층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테네에 비해서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70%가 시민대에 반해서 얘네들은 뭐예요? 거의 60-70%가 자기의 적대적인 노예 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노예 계층들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상 기형적인 어떤 그 정치체계가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여기 보면 그 스파르티아테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스파르타 시민단이죠. 그래서 이들은 도리안 정복민 후손으로 지배층이고 농업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제한했어. 상호 활동을 하지 못해. 그리고 군사와 정치를 담당했고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스파르타티아티스는 정치 그 시민단 수가 상당히 뭐냐면 적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펠로폰네스 전쟁 동안 그 당시 이제 아테나로 싸우고 그 외에 또 뭐 페르시아 원정도 가고 그리고 또 펠로폰네스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 좀 국가들과 싸우잖아요. 테베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전쟁에서 많은 남자들이 죽게 돼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 수가 점점 축소되고 축소되면서 더 이상 인제 뭐 스파르타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의 이제 그 약화가 이런 시민단 축소하고 이제 시민단 규모의 축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볼 게 인제 페리오이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페리오크는 원주민 중에 스파르타의 지배를 감수한 자라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라코니아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원래 라코니아, 그러니까 원래 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라코니아 지역에서도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도리아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요 지역은 금방 항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항복했기 때문에 뒤에 헤이로탈처럼 얘네는 반항을 했잖아. 얘들보단 대우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인제 자유민으로서 지방 도시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들도 군대 복무하고 납세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 하면 군대 복무를 스파르티아테스만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들도 군대 부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얘들이. 왜냐하면 얘네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 중장보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병력이 필요했던 거야. 기병이라든지 이런 그 보급 부대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경보본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페리올코가 이제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납세임과 이제 뭐냐 군대 복무는 했지만 폴리스에 대한 정치 참여는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들은 도시 주변에 이제 총나게 거주했다. 아까 전 나코니아 지역에 주로 거주했고요. 그다음에 스파르타 시민들의 금지된 상공업에 종사했고 시민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일 자유롭게 살았던 그 계층이 페리올크야. 예. 그래서 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았죠. 얘네들은 좀 약간 집단적인 병영생활을 했고 얘네들은 뭐 착진을 당했는데 얘네들은 뭐 돈 내고 병역 입문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계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헤이로타이가 있어. 이 헤이로타이는 반항한 자와 처음부터 예속적 시민, 아까 메소니아 전쟁에서 막 끝까지 싸웠던 얘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 인제 노예시설 만들었어.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노예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테네나 로마 시대 때 노예처럼 매매, 양도, 상속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마을 단위의 집단적 노예야. 그리고 인제 거기에 이제 그들이 경작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할당 경작한 그 작물을 일종의 할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스파르타 시민들이 있고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이제 얘네들을 나눠 줘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산된 할당지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이제 스파르타인들에게 인연생성을 넘겨주는 얘들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농 국가가 스파르타 시민의 예농은 국가가 분배한 분배지 주변에 거주했다. 집단 노예제고. 그리고 경작하면서 시민과 국가에 요구한 공납을 납부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밑에 이제 헤이로트라는 그 노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사회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노예는 정복지 원주민으로서 스파르타 시민을 위해서 토지 경쟁을 하거나 간의 노동을 하는 계급이었다. 그들도 가정을 꾸밀 수 있었으며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거노비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야, 얘들이. 그러나 노예는 국가 소유였으며, 그러니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떤 매매나 상속, 양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또는 해방될 수 없었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서 토지 분배에 있을 때 토지와 함께 스파르타에게 배당되었다. 노예는 토지를 떠날 수 없는데도 없는 데다 토 노예는 토지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이게 오타네요. 착취와 태압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들 사이에 항상 반란의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반란 혐의를 받은 노예는 즉석에서 처형됐다.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상당히 스파르타에 대해서 반스파르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노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파르타 시민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은 이들이 이제 없어지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이건 뒤에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조직을 볼게요. 이 정치 조직이 상당히 혼합돼 있어. 여기 왕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두정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정도 요소가 있죠. 근데 요게 키포인트 이 가두정이에요. 예.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국왕이 있어요. 2명 있어. 예. 근데 이제 이들은 군대 지휘권만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영화 300에 보면 레오니다스가 나오잖아요. 레오니다스가 있는데 이 레오니다스가 권한이 별로 없어. 여기 밑에는 인제 뭐냐면 그 애플료에게 항상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병력을 잃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휘권만 있잖아요. 되게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왕정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민주적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성년 남자들 시민 참여인데, 그래서 중장보병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제 모든 그 스파르타 시민들이 중장보병을 갖출 수 있죠, 남성들. 그래서 이제 있고 이들이 주요 국정에 심의하고 법안을 의결하고 공직자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는 있고요. 그다음에
장노예가 있어요. 왕 2명하고 30명의 유력한 가문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국정 안정에 관여했다. 민의 승인을 이제 어 받아야 되지만 장노예 있고 에폴로가 있어. 실권의 에폴로라는 집정관이 있는데 이들은 국정의 실권을 장악했고요. 그다음에 민의 설출하는 임기 5명 구성돼 있고 왕을 포함한 간직자의 행동 감시 및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양식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그래서 있고 이 애플과 관련된 내용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서양사 총론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계는 여러분들 뭐 많이 읽으실 테니까 읽지 않는 부분을 좀 읽어 볼게요. 예. 그래서 33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음. 자, 에폴로라는 뜻이 감독관을 뜻하는 인데 감독관을 뜻하는 에폴로는 원로원 회의와 이게 원로원 회의가 원로회의 자, 민회를 주재하고 시민 생활을 검열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 군사 문제, 노예 간장, 국가재정, 교육 등에 관한 권한 및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그들은 또한 신생아의 양육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신탁이 홍조를 나타날 때 왕까지 폐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생아의 양육 여부는 이제 태어날 때 얘네들이 삥볼이고 뭐 장애인이면 갖다 버린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예폴레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원로의 지연은 이제 원로원의 원로회가 이제 원로원인가? 원로회가 원로원이라고 이게 원로원, 원로회 예,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자, 원료의 지지를 받은 경우 거의 절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애플로는 미네에서 1년 임기에 선출되지만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애플로라는 집정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의미를 보면 왕정과 귀족 정치의 유지를 이제 내포한 민주정치. 유지라는 것은 흔적이라는 거죠. 네. 민주정치지만 왕정하고 귀족 정치의 흔적이 그 밑에 내포된 민주정치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왕정, 가두정, 민주정이 같이 플러스됐고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제일 성망이 됐던 대상이 됐던 것이 이 스파르타 정치제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테네 정치제를 이제 뭐냐면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현대적 관점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요걸 상당히 스파르타 정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장 보병이 똑같이 동등자 입장에서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요걸 인제 뭐라고 하냐면 "중장 보병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7 세기 후반에 제2차 메시지 전쟁 이후에 인제 중장 보병 밀집대학 정수이 도입되고 그때 니콜스 뭐냐면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이 인제 똑같이 분배를 받고 평등한 입장에서 이제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장 보병 민주주의라는 말이 인제 생긴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용을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농업 중심이고요. 앞에서 말했지만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어. 상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해외 무역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외부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물자들이 들어오면 사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체제에 대한 반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폐쇄적인 농업 중심의 어떤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은 상업과 생산활동을 종사에 금지하고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제 상업은 페리오크화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철제화폐를 사용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천은 시기성이 없죠. 자, 그다음 자급자족 원칙 아래 외국인의 왕래를 감시했다. 폐쇄적으로 했다. 사회를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외부의 새로운 사상을 유입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이게 인제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부터는 안 됐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군사적 힘은 강했지만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인 공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휘가 억압을 하는 경향이 있고 중산 계급이 등장하지 못했다. 뭐 문화 침체 형상들이 일어났다. 물론 예 책에서는 또 아니다. 나름대로 뭐냐면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이고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자, 아테네인들은 이오니아인들이고 스파르타는 도리아인들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그럼 이오니아인하고 뭐 소리아인이 완전 별개의 종족이냐? 그건 아니에요. 얘들 다 뭐냐면 인도 유도부족들이고 그리고 이주민들이에요. 원래 원주민들이 아니야. 원래 원주민들은 인도 유도부족들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제 얘들이 이제 내려올 때 뭐 먼저 인제 미케네인이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 뭐 이오니아인이 내려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도리아인이야.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도리안이 정복자다고 인제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인제 먼저 내려왔던 애고 나중에 인제 얘들이 와서 인제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자로 기록된 거지 얘들도 원래 들어올 때는 정복자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원주민화 된 다음에 도리아인이 들어온 거죠. 같은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아까 전에 정치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외교적으로 개방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아테네는 해군 중심이고 육군 중심이자 여기 주의할 거는 이 해군 중심은 언제 형성됐냐?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부터 인제 형성된 거야. 이건 뒤에 얘기할게요. 육군 중심이지만 얘네들도 펠로폰네소 전쟁 때 해군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 그다음에 아테네는 상공업, 무역 중심이었고 스파르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테네는 개인 소유죠. 노유가야. 근데 여기는 국가 소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긴 델로스 동맹, 뭐 펠로폰네소 동맹 이렇게 이제 한번 도시화시켜서 인제 좀 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과 그다음에 펠로폰네소 전쟁 최근에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런 데서. 예전에는 뭐 아테네 뭐 민주정치 관련돼서 뭐 솔론이니 페리클라스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요 전쟁사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것뿐만 아니라 서양사에서 전쟁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많이 나오죠 전쟁사요. 그래서 약간 인제 그 서양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어. 전쟁사가 의외로 재밌어요. 예 여기.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을 좀 볼게요. 어 여기 인제 구분 안 했는데 제가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 자 여기 이제 제가 위에 있는 지도는 인제 그 교과서에 있는 지도예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제가 이제 교재 만들 때 교과서 내용을 많이 인제 발췌를 하거든요. 예. 탐구 문제나 이런 것도 발췌를 해요. 근데 다른 교재 이제 학원 교재에서는 이런 거 못 하죠. 예. 저는 할 수 있어. 어차피 이거 갖다 팔 목적으로 이제 만든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자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은 인제 뭐냐면 이게 직접 원인은 뭐 배경이에요. 계기가 아니라. 어 두가 그 배경을 보면 지중해 해상 패권을 둘러싼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 간의 대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게. 예. 배경이고 자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누굴 후원해 줬냐면 페니키아를 후원해 줬어. 예. 페니키아가 인제 그 당시 그 동지중해 지역에 이런 그 무역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반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도시 간의 대립이었지만 페르시아가 이제 후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어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 간의 어떤 대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배경이고 근데 직접적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그리스계 소아시아 도시 국가의 반란에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했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좀 보면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여기 소아시아 반도 있잖아요. 소아시아 반도에 그 당시 이제 밀레투스를 비롯해서 여러 인제 뭐냐면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리스계 그 도시 이오니아인들이 만든 도시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인제 있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점령하고 리디아가 여기 있었던 이제 제국이에요.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오니아에 있는 인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밀레투스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페르시아 지배에. 그때 이제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스파르타는 거절했죠. 근데 이 아테네는 그 해군을 파견했어요. 한 12 척 파견했나? 뭐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자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아 얘네들 한번 손을 봐 줘야 되겠다.' 인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페르시아가. 이거는 배경이고 요 밑에 있는 건 직접적 계기였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료와 관련된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리우스 있죠. 다리우스가 인제 집권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이거 누구냐? 다리우스다." 이렇게 인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 다리우스가 그 당시 이제 캄비세스 2 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뭐
바르디안가 뭐 이상한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제 뭐 여러 가지 폭정도 하고 하니까 뭐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 사람 그 그냥 죽이고 집권했어요. 캠비네스 2 세의 아들이 다리우스가 아니라 반개월 쪽에 집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제 여러 동료들과 모아 놓고 "어느 정치 체제가 좋냐." 이걸 이제 하고 "여기 중에 군주제가 제일 좋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내용인데, 요게 이제 헤로도토스 역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얘기를 적어 놓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마 이제 들은 얘기를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고요. 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어. 그래서 정확하게 다리우스 1 세죠. 음.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다리우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다리우스 1 세, 그 2 세, 3 세에 나오니까 2 세, 3세 나올 때 이제 다리우스 1 세는 뒤에 생긴 거고, 그때는 다리우스가 이제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것들이 예문이고요. 나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이때 이제 다리우스의 명령을 받고 이 마로니우스가 그 당시 어딜 그리스를 원정하려고 갔는데, 그때 그 원정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자, 1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 당시 이제 오리엔트 식민 도시, 그 이오니아 지역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한번 이제 아테네를 손을 봐 주겠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다리우스가 그 마로니우스를 시켜 가지고 뭐냐면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인제 함대를 이끌고 잠깐 여기 보시면 요쪽으로 인제 옮겨갔죠. 이게 쭉. 그래 갖고 인제 요쪽으로 이제 헬레스포트와 트라키아 방면, 여기 헬레스포트와 트라키아 방면 쪽 북쪽으로 함대를 이끌고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폭풍을 만나서 대규모 인제 뭐냐면 함대를 상실했어.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뭐냐면 전멸했다. 그래서 1차 침입은 뭐냐면 무산됐다. 그런데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요 사료가 주어지고, 이게 무슨 전쟁이냐? 제1차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제1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제2 차,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아마 다음에 기출문이 나올 때는 2차 페르시아 전쟁하고 3차 페르시아 전쟁이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겠죠. 이게 주니까, 메이니까. 그 왜 1 차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그래요. 예. 내면 좀 약간 교육 과정에 맞게 좀 내야 되는데, 요즘 교수들은 뭔가 자기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좀 약간 과시하는 성격이 있어. 그래서 남들 모르는 것을 이제 골라서 내 가지고 "한번 골탕을 먹어 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데, 좀 그래요 진짜. 자기들도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다른 데 내면 이런 식으로 내면 못 맞추는 인간들이, 하여튼. 자, 그렇게 있는데, 자, 이 제2차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다리우스 1 세예요. 다리우스 1 세. 요것도 다리우스 1 세죠. 자, 이때 인제 그 페르시아 전쟁, 그 다리우스 1 세의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 인제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이제 주 타겟은 아테네죠. 아테네요. 예. 예,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가 이제 여기 지도가 좀 그런데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테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테네 평원이 있죠. 아테네 평원 마라톤. 마라톤 평화 지역이 있어요, 마라톤 지역이. 평원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해군을 이끌고 부대를 양쪽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아테네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나는 여기 이제 마라톤을 이제 상륙해서 후면에서 이제 뭐냐 아테네를 공격하고, 여기는 바다 쪽을 건너서 이제 상륙해서 아테네를 공격하고, 양면 작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테네는 그 당시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뭐 대략 뭐 5천 명 동원해봤자 5천 명이 하여튼 만 명인데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군대들 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을 일단 막고 나서 이긴 다음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이제 마라톤에 이제 상륙한 병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아테네 중장 보병들이 여기에서 쭉 밀집된 형태로 해 갖고 쭉 이제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 이제 마라톤에 이제 상륙했던 이제 페르시아인들 보병하고 싸웠죠. 요때 얘네들은 주로 어 기병이나 이제 뭐예요, 그 궁수들이 인제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밀집된 형태로 해 갖고 이들을 쳐부셨고, 쳐부시고 난 다음에 병력을 돌려 갖고 열심히 달렸죠. 이 중장 보병 애들이 열심히 달려 갖고 아테네 해안가로에서 방어선을 착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상륙해 봤자 얘네들이 이미 준비를 다 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물러난 거죠. 그러면서 인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아테네는 크게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테네 북방 25만 일 마라톤에 상륙하고 그때 지휘관이 누구냐면 밀티아데스요. 그래서 그때 그 아테네 중장보병 밀집대가 페르시아군을 격퇴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장보병들 보면 우리가 이제 철갑을 입고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 보병들 보면 철갑을 무거운 철제 갑옷을 입고 이제 생각하는데 철제 갑옷을 입다 보면 이제 뭐냐면 기동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때 이제 중장보병은 철제 갑옷으로 이제 무장한 세력이 아니라 주로 인제 거기 보면 달리는 인제 중장보병하고 이제 하는데 좀 이제 가벼운 이제 무장 그러니까 가 가죽 같은 걸로 이제 무장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갑옷이 아니라 철제만 무장한 게 아니라 좀 몸이 가볍게 해서 갑옷으로 이렇게 무장한 이런 이제 달리는 중장보병이라고 하는 그 세운 그 보병 집단이 형성됐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갑옷 대신에 가죽이나 이런 천으로 이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장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상층 외에 그 밑에 좀 약간 못 살았던 사람들도 뭐냐면 중장보병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뭐냐면 서양사 개론에 있어. 예. 달리는 중장보병 내용들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달리는 중장보병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개론에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청동제가 아니라 여기 뭐야 96 번이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나? 음. 여기 이제 사회적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중장보병 밀집대 전수는 기원전 7세기 나타났으나 6세기 후반에 아테네에서 무겁고 값비싼 청동제 혼갑 대신에 그 당시 만화, 가죽 같은 것 등 또는 금속 등의 장점을 살린 가볍고 값싼 복합형 혼갑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마하고 이제 가죽에다가 금속 같은 것들을 쪼개 가지고 갖다 붙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철제 갑옷이나 청동제 갑옷을 그냥 짜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방식인데 갑을 만드는데 무겁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마나 가죽 그다음에 마와 가죽에 비늘 모양으로 금속을 이렇게 덧대어 가지고 만든 갑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값싸고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력 있고 무장을 갖추는 데 상당히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농촌이나 인제 뭐냐면 도시의 중상하층도 자담으로 이제 그 자기 부담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고 밀집대의 경고성에 기민한 기동성을 첨가되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의 승리에 있어서 달리는 중장보병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인제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유명한 42.195라는 마라톤 전투가 생겨났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개뽕이죠. 이거는 후에 만들어진 얘기야. 실제로는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 2차 침입 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전령사가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껏 갔더니 이제 스파르타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병력을 이제 도와줄 수 없 병력을 내서 도와줄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에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쯤에 두 번째 있죠.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아테네 군들이 열심히 달려서 그 무거운 중장보병 어 그 뭐야 갑옷을 입고 열심히 달려 가지고 저 해안선의 방어선을 쳤죠. 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결합돼 갖고 이게 이제 기원이 소스가 돼 갖고 후에 마라톤 그 뭐냐면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화는 19 세기 후반 때 근대 올림픽이 언제 처음 열렸죠? 아테네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인제 이걸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이제 근대 올림픽들 이제 개최하면서 그리스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적인 어떤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얘기들을 플러스시켜서 적절하게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령사 열심히 달려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41.195 해서 "마라톤 전투의 기원이다." 이런 식의 인제 뭐냐면 담론을 만들어서 인제 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제 사실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얘기예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게 만들어졌지만 이란 입장으로 볼 때 이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마라톤은 안 하죠. 영하 300도 안 보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2차 침입 후에 이제 페르시아 국내 사정 때문에 소강 상태에 있었고
그때 인제 뭐냐면 헬레네 동맹이 결성했다는 거예요. 헬레네 동맹은 여러분들 약간 인제 생소한 동맹이긴 했는데 요게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 갖고 31개 도시 국가들이 이제 결성한 동맹이 헬레네 동맹이야. 예. 그래서 육군과 해군력을 스파르타 지휘하에 인제 결집시킨 스파르타 중심의 어떤 그 동맹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아테네 대함대가 건조됐어요. 음. 요게 상당히 인제 이때부터 인제 아테네가 해군력이 인제 완전히 업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육군 중심이었는데 요때부터는 해군 중심으로 인제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페르시아 군대들이 어디 쪽으로 들어와요? 배를 타고 인제 바다 건너서 공격해 오잖아요. 그전에 해군을 통해 막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아티카 은강이 있어요. 보통 인제 그 아테네 부근에 이 은강들이 많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티카 지역의 은강이 인제 뭐냐 발견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은강에서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 다수설이 뭐냐면 그걸 이제 뭐 아테네 시민들이 다 나눠 주자. 근데 이거에 대해 데미스토클레스는 반대했죠. 이 사람이 좀 외워 두세요. 자, 이거 지금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함대를 만들자. 결국에는 데미스토클레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아테네가 대함대를 건설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들 헬레네 동맹 결성하고 아테네 대함대 건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 사에서 총론 부분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서양사 총론이에요. 제가 이제 총론은 잘 여러분들 잘 안 읽으시니까 서양사 총론이나 강의에서 이제 좀 보충을 하면서 이제 읽어 볼게요. 자, BC 481 년에 스파르타는 31 개국의 도시 국가들로 결성한 헬레네 동맹을 이제 주도하고 육군과 해군력을 스파르타 지휘 아래 결집시켰다. 그래서 아테네의 용이 주도한 준비로 그리스 측의 대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다음에 아테네는 또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했던 아티칸의 은강을 개발하여 재정을 튼튼히 하고 해군력을 확충했고 그러나 대부분 폴리스는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막강한 이제 해군력을 인제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때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3차 침입을 보겠죠. 3차 침입은 인제 누가 주도했냐면 앞에까지 다리우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3차 침입은 크세노크세스라는 이제 왕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죽고 그래서 크세노크세스는 이제 영하 300에 보면 뭐 키는 엉뚱하게 크고 온몸에 이상한 이제 문신들과 귀고리 장식구들 달고 다니는 아주 괴물로 모살을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크세노크세스인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해군과 육군 부대를 인제 투입을 했죠. 그래서 육전에서는 영하 300에 이제 기온이 소재가 됐던 스파르타와 한번 떴죠. 그때 이제 스파르타가 인제 300을 이끌고 레오니다스가 300을 이끌고 인제 싸웠다는데 실제로 300 외에도 보조 부대가 있었어요. 예. 여러 이제 펠로폰네스 도시 국가들과 그다음에 인제 앞에 페리오코에 계층된 인제 지원해 준 보조 부대가 있기 때문에 한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 들고 왔다고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열심히 싸웠지만 이제 영하 300 처럼 길의 인제 우회로를 알게 돼서 이제 딜을 이제 맞았기 때문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패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테르모필레 전투 외워 두셔야겠죠. 영하 300 하고 관련된 거고. 자, 그다음에 인제 아테네가 어디에서 크게 승리한 살라미스에서 승리했어. 원래 이 아테네가 인제 이렇게 하는데 아테네에서 인제 요게 아테네가 있고 요게 이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여기 육군을 통해서 여길 막기는 힘들어. 예 그래 갖고 여기 살라미스 해협이 있는데 여기에서 막자라고 해서 누가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소수 병력만 아테네에 놔두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살라미스 섬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죠. 그리고 그 해협에 딱 기다렸다가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란다. 그 당시 페니키아와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한 데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이제 페니키아가 왜 페르시아에 붙었냐면 아까처럼 했지만 페니키아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어 페니키아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돼요. 그 연합함대를 이제 아테네군이 격파를 했는데 이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3단 노선 배죠. 3단 노선이 뭐냐 하면요. 자 요걸 좀 알려면 지중해 배들의 특징을 봐야 돼요.
지중해 패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범선이라고 하는데 이 범선보다는 돛이 있긴 있어요 얘들도. 예. 근데 이제 지중해 같은 게 잠잠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속력을 내기 좀 한계가 있고 전쟁 때는 인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얘네들이 뭘 다냐면 여기 노를 달아. 네 노를. 그래서 노의 수에 따라서 이제 기동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있으면 배에 이제 가서 이 뭐냐 옆쪽 이 충각이라고 하죠. 요걸 내 갖고 뒤에 인제 허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죠. 열심히 지어 가지고 요게 충돌을 내 갖고 배를 이제 뭐냐 빵꾸를 내죠. 그러면 여기에 막 얘들이 인제 막 흘러갈 때 뭐냐면 노 새 그 새 뭐가 새 이게 뭐죠? 아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이 당시에 다리를 걸고 그 당시 이게 건너타 가지고 육방 육 근접전을 벌이는 형태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노를 빨리 지어서 이 충각을 통해서 이렇게 옆구리를 쳐 가지고 배를 파손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인제 쇠사슬을 던져 가지고 쇠구덩이를 던져 가지고 파 가지고 이제 근접전 형태죠. 예 근접하는 근접을 해서 싸우는 형태인데 자 그러면 인제 배를 빨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배를 이제 노선을 할 때 1단 노선을 써요. 이제 속도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2단 노선을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다 3단 노선을 써. 그러니까 배를 3 명이 짚고 있는 거야 지금 노를. 한 이렇게 노에 이렇게 해서 노에 3 명을 짚는 거야. 3의 1 조가 돼 갖고 이제 짚고 그 옆에도 또 3의 1 조가 노를 짚고 그러면 노군이 많이 필요하잖아 노군. 이 노군들은 주로 뭐 했냐 테테스가 인제 하죠.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3단 노선을 이용해 갖고 그 당시 스 페르시아하고 페니키아 연합하는 데를 격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 프레타이아 전투가 있어요. 이 프레타이아 전투에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또 승리를 했죠. 또 알려지지 않지만 에게의 3 호선 전투에서 또 페르시아군을 대파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디귿이 요게요. 순서가 요쪽으로 돼 있네. 스파르타가 처음에는 이간질 돼 갖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있다가 당했죠. 그러다가 인제 아테네는 인제 뭐냐 더 이상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여기 살라미스 쪽으로 가 갖고 거기에 크게 승리했다. 그리고 이때 인제 아테네를 이제 뭐냐 스파르타가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 이전에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재건 사업을 이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순서가 요게 니은이 되고 요게 디귿이 돼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 예. 그래서 3차 침입에서 인제 외워야 할 것은 일단은 인제 뭐 크세스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사람 이름하고 그다음에 테로필레 전투 요거 그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3단 노선 이 배의 특징들 그리고 인제 뭐냐면 뭐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플라타이아 전투 그다음에 에게 3 호선 전투 요것도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또 그 하여튼 요렇게 있고 그게 또 서양사 총론에는 아 치밀화 전투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예 그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7 번이에요. 자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의의를 볼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델로스 기금이 마련됐다.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재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를 만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델로스 섬에 델로스 기금을 마련했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아테네가 이 델로스 섬은 이제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요 델로스 기금을 아테네로 이제 뭐냐면 옮겨 가지고 요걸 이제 횡령하고 유용했죠. 그래서 이제 파르타나 신전 같은 것들을 이제 어 짓고 아테네 재건 사업에 또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정책을 해 갖고 델로스 동맹 중에 이제 아테네가 너무 인제 가혹한 델로스 기금을 요구하니까 나중에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테네 해군이 들어와서 그 도시 국가를 아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다 죽이고 그 어린애들 여자들 잡아서 노예로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인제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가 뭐냐? 보통 인제 동방의 전제 군주대에서 폴리스의 시민의 자유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이제 입각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개론서 기본서인가 어디 기본서에 적어 놨긴 해서 제가 적어 놨긴 했는데 요건 좀 그래 의스라고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서양 중심적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럼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 패권하는 작업 장악하는 과정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